처음 숫자네요. 자, 처음 숫자도 자서를 분석해 보면 계집여자하고 기뻐할 이자 또는 별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별 이름으로 쓰일 때는 태자이죠. 이거 기뻐할 이자인데 별 이름으로도 쓰여요. 별 이름. 그 삼태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침 저 삼태성에 대해서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시점에 어린 아들 되고 천문대 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최초로요. 아들 덕분에요. 아들이 없었으면 그런 데 가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 천문대를 갔더니 천문대에서 그 직원 되시는 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 삼태성 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경우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냥 점 3개예요. 그냥 밤하늘에 점 3개 그냥 특별하지도 않는 그냥 점 3개 별을 보이더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글자는 다시 분석해 보면은 또 사사사자하고 입구자하고 나눠지죠. 결국 계집녀, 사사사, 입구자 3개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게 다 부수자죠. 뭐 입구자야 뭐 설명 안 해도 사람 입모양에서 나온 글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사사사자가 문제예요. 사사사자가. 사사자가 그 자원에 대한 정론이 아직도 없어요. 정해진 의론이죠. 문자학자들마다 걔네들이 굉장히 달라요. 뭐 사람의 팔뚝과 관련돼 있다 알통이죠. 알통과 관련돼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손이 안으로 굽어진 형태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물건을 묶어놓은 뭐 보따리 형태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보습의 형태에서 나왔다고 해도 농기구 일종인 보습에서 나왔다고 하고 또는 남자의 상징인 불알과 관련돼 있다고 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요. 정확히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문자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그 중에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 한때는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 형태도 없지만은 이 벼화자를 붙여서 이렇게 뒀어요. 이 글자가요. 이 사사가 공적인 일에 반대되는 사사롭다. 이 사사예요. 사적인 일인데 사생활의 사자 아닌 얘기예요. 호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벼화자예요. 벼가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뭐해서 나올 때 벼화자 아니에요? 벼화자인데 사살게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곡물 중에 대표가 되는 벼를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것을 붙여서도 같은 글자들이 그러니까요. 쓰는 걸 봤을 때 농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수 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옛날 글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게 삼각형 형태예요. 그것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글자 정의화된 거예요. 근데 보습 옛날 보습들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보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도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요. 농사기구 가운데 땅 파는 부위에 땅 파는 부위. 농기구 가운데 땅 파는 부위에 보습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가 아니까 그렇게 미로짐작하고 있고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의미역하는 글자로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일자가 붙으면 도구를 써서요. 사람이 도구 같은 보습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보습 같은 도구를 써서 이른다고 해서 써 이자인데 사가 의미역할을 한다고 보는 글자예요. 사가 앞 시간에도 이용하고 쉽게 완전된 것처럼 아가 되고 이가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다시 사람을 붙이면은 사로 다시 들어가요.
같은 사, 닮은 사자예요. 요 써있자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렇게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으로 쓰고 중국이나 대만에는 이렇게 사획으로 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오획으로 바뀌어서 쓰고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사획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는 화살 숫자를 붙여가지고요. 화살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이가 여기서는 의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화살 관련 뜻이 되겠지만은 화살이 멈춘다 뭐 이런 뜻과 관련되어있지만 어조사로 빌려서 쓰면서 어조사 어자가 되죠. 만사 휴의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사사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에요. 티끌의자. 이건 예로 바뀌는데 의미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 진해 뭐 할 때 쓰는 글자. 티끌을 타는 이음들 한자가 진해 티끌 진자 예자를 쓰세요. 티끌의 자 같은 게 있고 가장 음역할 만한 글자는 이 글자네요. 여기 써있자처럼 이것도 이로 쓰이는 글자인데요. 호자로 오면서 신방변을 붙여서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근데 어휘로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이가 시자로 들면서 시가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자죠. 이게. 그러면서 계집여자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모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자로부터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이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시, 지, 뭐 치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데 치자가 있죠. 치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이 치. 그러면서 물을 잘 다스리는 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물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다스릴 치자고요. 그 다음에 치 고개어마 착용 반정이면서 D나 T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태요. 태로 쓰이는 글자로서 위태 태자가 있네요. 위태 태.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할 때 쓰는 글자예요. 위태롭다 할 때 쓰는 태자예요. 마음 십자가 들어가면은 마음이 게으르다고 해서 태만하다, 태엽을 때 쓰는 글자예요. 게으를 때자예요. 또는 풀이 달라고 치면은 이끼 태자라고 그래요. 이끼 태. 풀처럼 보이기. 이끼가 풀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예. 김을 갖다가 해태라고 해요. 해태. 바다에서 나는 이끼. 선태류 뭐 이런 이끼와 관련된 뭐 학습 용어들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태는 태인데 대나무로 만드는 곤장과 관련돼 가지고 볼기 칠 때죠. 볼기. 태형. 풀 때 쓰는 태자예요. 태형. 또는 육단어이 달라고 치면 태보태자가 되죠. 태양, 태교올 때 쓰는 인체의 한 부위와 관련돼서 아이를 감싸는 태보를 트는 태보태자. 태야, 태교올 때 쓰는 글자예요. 또는 바람풍자가 이렇게 달라붙어 쓰이면은 태풍태자가 되죠. 태풍태자. 초속 17m 이상 부는 바람이요. 그 다음에 발족자가 달라붙으면 발족변이 달라붙으면은 발불태자에 발을 밟는다 해서 발불태자인데 태권도 올 때 쓰는 글자예요. 태권도.
지금 별 이름 태자에 태음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 빠진 것이 있으면 돼.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태자 있습니다. 그건 다 쓰이는 글자들은 태권도, 태풍, 태아, 위태, 태만, 태태, 태형 그럴 때 쓰이는 글자들. 한 글자 더 한다고 치면 이에서 이 몸이 하나 죽으면 아가 있는데 아에다 이 몸 치면 야가 올 때 숫자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민자가 달라붙으면은 새고치를 갖다가 당글질 해가지고요. 두드리다가 물속에 차가운 얼음 민자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다 집어인다 이거죠. 그래서 불린다고 해서 불릴 자인데 인격을 도야하다 할 때 쓴 글자에 담근질 하듯이 인격을 도야하다. 자, 관련되는 글자가 많다 보니까요. 제가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사사자가 음역한다고 해야지. 이 사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서 음역하려고 그 글자가 처음 시자뿐만 아니라 다스릴치, 불릴랴, 별불태, 태풍태, 태보태, 위태할태, 게으를태, 이끼태, 볼기칠태, 그 다음에 써이, 가틀사, 어조사의, 티끌의 이 글자들이 다 줄줄이 사태처럼 관련이 있는 글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부숫자만 확실히 해놓으면 이런 글자들을 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엮어지고 있는데 덧대진 글자들이 입구자뿐만 아니라 신방변, 삼수변, 얼음빙, 발덕변, 바람풍, 육달월, 뼈왕성하날, 마음심, 초두, 대중머리, 흑토, 화살시, 사람인, 인변 다 부숫자들이에요. 벼화 다 부숫자들이에요. 부숫자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숫자만 해놓으면 다 줄시다 이렇게 엮는다는 거죠. 아니? 자, 처음 시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알릴고 또는 백고, 청알곡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렐곡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아렐곡이라고 해보면 되겠죠. 알렐고 책에는 백고, 청알곡이라고 됐지만 아렐곡 알리는 것은 그냥 정보를 갖다가 위아래 구분 없이 알리는 거지만 아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죠. 그 백고 청하는 일이 그 윗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미 두 개인 글자예요. 이제 우리 유동열 선생님은 사자수학을 다 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수학에 보면 출필곡자하고 그렇죠. 반필비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출필하고 반필비하라라. 나아갈 때는 반드시 아랜다 이거예요. 뱉고 청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자식, 부모한테. 자식이 외출할 때는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무슨 일 있어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하고 부모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가서 했던 일에 대해서 아래는 거예요. 아래를 알자. 여기도 아래를 알자고 여기도 아래를 꼭자예요. 그래서 이 곡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곡으로 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출필고지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 출필고지하고 오면 안 돼요. 출필곡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고로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구로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 할 때가 그 글자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여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책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도 표시되어 있네. 이렇게.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놓고 보면 이게 소전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전인데 요걸 보고 소자의 생략된 형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네요. 이렇게요. 요걸 소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난 이 글자로 봐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소전을 바탕으로 설명한 사람들은 이게 그릇이라고 보고요. 그릇에 희생물인 소를 넣고 이 소자가 원래 소 머리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글자 아니에요 이게? 이 소가 제가 대충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돼 소 뿌리 크다고 봐야 돼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고요. 이 소자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소인 한우가 아니고 물소예요. 물소. 그 물소가 특징이 뿔이 이렇게 커요. 문자는 중국 문화 속에서 성숙이 된 문자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흔히 키워왔던 소를 갖다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흔히 키웠던 소가 물소라고요. 그거 물소를 이렇게 뿔을 특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가장 긴 부분이 귀와 눈과 귀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길게 오고 또 머리 위에서 아래로요. 길쭉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소 형태에서 나왔어요. 이 근문장이 뭐 소 머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글자도 있어요. 갓골문이나 근문은 상형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 대가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문자도 있어요. 딱 보자마자 아 소 대가리군 이렇게 거의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소머리를 그렸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된 문자가 있다니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 소 대가리가 그릇에 이렇게 받쳐진 형태로 본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희생을 뜻하는 희생 있잖아. 희생생자가 소자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게 제물인 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에 받쳐진 소 대가리를 갖다가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제단에 소 대가리를 그릇에다가 소 대가리를 받쳐서 올려놓고 뭐 제사 같은 걸 지었는데 제사 드릴 땐 조상이나 신명한테 뭔가를 고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하다의 뜻이 나왔다, 알린다는 뜻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옛날 고문자를 보니까 소대가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장가들이 많은 이런 형태가 표현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소로 보기 이것을 이 형태가 간략화되면서 이렇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글자로 이렇게 정형화됐는데 이걸 소로 볼 수 있냐?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왜? 이 글자를 보니까 더 오래된 문자를 보니까 그럼 이거 뭐냐?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펴놓고 이거 구덩이를 표현했다고. 옛날 사람들이 사냥 방법 가운데 저 제주도 가면은 제주에 사슴들이 많아요. 노루들. 그 제주도 사람들이 그 노를 잡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구덩이로 몰아. 그걸 너무 빠르니까 못 잡아니까 의도는 방향으로 이 구덩이를 파놓고 그 주변에다가 나무 같은 걸 걸쳐놓고 사슴이 그쪽으로 쫓는 거죠. 그 구덩이 빠져. 그럼 구덩이 빠져서 허둥거릴 때에 가가지고 이제 사슴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구덩이들이 있어요. 제주도 가면은. 근데 예, 거기다가 사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 표시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걸쳐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여기가 구덩이라는 것을 알린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희생물인 소대가리보다는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구덩이에다 걸쳐놓고 그게 함정임을 알리고 있는 모양에서 그 알리다 이 뜻이 나왔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알리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알린다는 뜻이 생기면서 아랜다는 의미로 쓰이고 그때는 음을 좀 달리해서 복이 됐다 이거죠. 자, 자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이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는 곡자가 이제 이렇게 빨간 것으로 쓰고 있네. 이렇게 아주 세 글자가 달라붙어요. 그렇죠. 세 글자에서 곤이라는 뜻인데 아래 글자에서 곤이 곡이 아니고 곤이 혹이에요. 원래요. 곤음은 혹이에요. 혹 사실은요. 그런데 곤이가 큰 새고 높이 날아다니니까 옛날에 사냥한 사람들이 사냥감으로 삼고 관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관역을 뜻할 때는 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활 쏘시는 분들이 연습을 위해서 관역을 만들고 한 가운데 가서 탁 화살이 맞으면 정곡을 찌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곡으로 읽는데 사실은 곤이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혹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혹이라고 해야 될 걸 곡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곤이가 큰 새란 말이에요. 큰 새. 백조. 그런데 큰 새 가운데 기러기 홍자가 있어요. 큰 기러기 가운데. 이거 그냥 기러기 홍이 아니고 큰 기러기 홍이죠. 이거 큰 기러기. 네. 예. 그냥 기러기는 기러기 한자예요. 이거 큰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거 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다는 뜻. 크다는 뜻이 있는데 이 큰 새 가운데 큰 기러기 홍이 있지만 곤이곡자도 큰 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이루어진 사자성어 가운데 홍곡지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홍곡지지. 기러기 홍자에다가 정확히는 오늘날 사람들이 홍곡지지 저전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는 홍옥지지라고 해야지. 이게 홍옥지지. 근데 이미 사람들이 약속을 하다시피 해서 홍곡지지라고 하고 있다니까. 저도 조금 전에 그래서 홍옥지지 않고 홍곡지지를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관련돼서 문제가 많은 글자인가 봐요. 저 중국 북경대에서 한 10년 전인가 한번 이슈화된 적이 있어요. 이 사자성어가. 북경대 총장이 무슨 축사 같은 걸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게 읽으면 후로 읽어야 되나요? 홍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다가 화로 읽어서 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표기적인지 찍는데 이 글자로 읽었어. 이 글자로 그러니까 이거 호로 화를 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HAW? 몰라. 하여튼간 찾아 저 발음교를 갖다가 HUA로 쓰. 후아. 과? 후아. HUA. A요? 그리고 화가 사성인가요? 그겁니다. 화. 예. 옛날 기억이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홍후 이렇게 사성 얼성으로 읽어야 될 것 같다가 이게 사성으로 화라고 해가지고 사성으로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최고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아니요. 서울대 총장인데 일국의 그 최고 대학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음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욕을 잔뜩 얻어먹었는데 근데 금방 수그러들었어요. 왜? 총장이 잘못했습니다. 해주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제가 이과 공부를 많이 하고 문과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어쩌래저쩌래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잘못했으면 그렇게 시인을 해버리면 수그러든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 금방 찾아와서 후아 그러잖아요. 후아 사성 맞죠? 예 맞습니다. 후 발음이에요 그냥. 후
혹이라고 할 때는 후 발음이고요. 응. 그다음에 관역이라고 할 때는 응. 꼭 오 발음 나요. GU. 모르겠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 곡자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복잡한 중국어 얘기하시는 그렇게 거고. 써있어요 지금. 저기는 저 교수님은 후아. 후 발음은 후아. 아니 호가 이거 후하고 네. 요것은 후로 발음된다고. 네. 아니요, 후 발음하고 고 발음 난다고 두 가지 발음이. 요것이? 발음이 아니고 예예예. 관역 곡이라고 할 때는 GU 발음이 나요. 아 GU 예. 이렇게 그다음에 홍구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예. 아 요것과 관련돼서 읽을 때는 후가 아니고 구로 발음해야 된다고. 네네네. 아 그래요. 하여튼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어 제가 이제 중국어 손놓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중국어 실력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 모양인데 이렇게 잘못 발음을 했다 이거요. 근데 중국 사람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이걸 갖다 혹으로 해야 될 걸 곡으로 잘못 읽은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하여튼간 권위 혹자, 권위 곡자예요. 음이 두 개의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이 달라붙어도 혹으로 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혹으로 읽는데 술이 독하다고 해서 독할 혹자예요. 혹독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혹한기 뭐 할 때 쓰는 혹자예요. 자, 그 다음에 곡으로 쓰이는 글자로서는 수각곡자가 있어요. 수각곡자. 질곡에 빠졌다 할 때 쓰는 곡자죠. 이 형틀이에요. 두 개 다 형틀인데 이건 발을 묶는 형틀, 이것은 이게 착고질이라고 그러죠. 착고질. 착고질 자는 착고에서 나왔죠. 착고. 착고인데 앞에 길 뒤로 가서 오늘은 착고라고 그러죠. 착고. 붙여서 땜질한다 이게. 붙을 쳤자 땜질을 붙여. 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난판떼기 같은 게 이렇게 두 개 해놓고 발목을 여기다 집어서 이걸 붙여서 땜질해요. 이게 발을 묶는 형틀. 이건 손을 묶는 형틀. 질곡이 빠졌다 하면 이제 벌의 재질을 갖고 있다 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역하라는 글자로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네. 또 그렇죠. 본이 혹자나 독할 혹자에서 입성자 기역자를 떼고 호로 이렇게 해지는 글자인데 물이 넓게 펼쳐지면서 넓은 호자죠. 호탕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호탕탕하다. 그 다음에 힐 혹자예요. 호는 이제 흰다란 뜻이라 해서 흰백자를 붙여야 되겠죠. 어디 있으니까요? 호호백발. 호호백발의 호자예요. 단순호치도 써요. 단순호치? 단순호치의 호자는 다른다. 갑자기 가만히 있어. 단순호치 호자가 아이 왜 한동안 기억도 안 했던 호자가 이 호자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맞아요? 근데 하도 안 써서 그런가요? 저를 테스트했구만요. 그러면 단순호치 호자는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맞나요 그러면? 붉은 입술과 흰 이빨이니까 맞죠. 예. 아니 희다는 뜻의 글자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른 글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자, 호백발 또는 단순호치의 호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가 뭐 곡은 고가 될 수 있는데 구개음화 돼가지고 조로 바뀌는 글자가 있는데 지을 조자 같은 게 있죠. 네. 길거리에다 지른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요.
알릴고 또는 아렐곡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곤이역 또는 관역곡이에요. 오늘날 호구의 음은 잘 안 쓰인다고 했어요. 전부 다 곡으로 대충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하록, 수각곡, 넓으로, 힐로, 지을조까지 해서요. 음역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가람자인데요. 가람자는 시계를 보니까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살펴봐야겠네요. 자, 이는 쉬는 시간을